자, 여러분들, 요 지문 보시면 처음 가볼게. 아, 요번 시험이, 요번 시험이, 음, 선생님이 봤을 때는, 그러니까 처음에 선생님은 그렇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았어. 처음에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 문제를 풀어보니까, 문제를 만드는데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고, 그 다음에 이 보기 문제, 그러니까 이 보기를 적용하는 문제를 굉장히 심도 깊게 냈어. 그래서 우리가 그 작품을 제대로 알고 있어도, 여기에 대해서 분석이 제대로 돼 있어도 실제로 우리가 보기 적용하는 연습이 안 돼 있거나 문학 개념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문제가 어렵게, 그러니까 어떤 문제 하나도 문제 풀 때 쉽게 풀리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특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은 이제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애들한테.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문학의 어려움을 느낀다고. 후반으로 갈수록 문학의 어려움을 느껴. 문학은 우리가 쓰는 어떤 개념들을 정확하게 만들어야만 돼.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러분들 계속 지금 선생님하고 작품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나머지 한 2개월 정도는 여러분들하고 이 모의고사를 EBS 연계 지문 편집해가지고 그 모의고사를 조 선생님하고 만들어서 여러분들하고 그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그러한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거라는 말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이 화작은 선생님 방식으로 어떻게 푸는지에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학은 작품에 대한 분석보다는 문제를 어떻게 풀고 그 선지의 내용에 어디에 지문에 대응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선생님이 이 화면을 띄워놨는데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음성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선생님이 지금 켜놓은 화면은 채팅창까지도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은 지금 이 발표 문제를 딱 봤는데, 얘들아, 잘 들어. 이 발표에서 화법은 그러니까 유형별로 발화 유형별, 그러니까 담화 유형이라고 하죠. 담화 유형별 접근을 해야 돼. 담화 유형별 접근.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발표가 나왔어. 근데 선생님은 이 발표가 너무 익숙한 게, 발표는 항상 뭐 다른 화법이나 작문도 그렇지만, 자, 발표 전, 발표 중, 발표 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가지고 문항이 출제가 됩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당연히 발표 전은 계획하기 문제가 나오고요. 발표 중은 전략 문제가 나오고요. 발표 전략. 후는 청중의 반응 문제가 나와. 청중의 반응. 자,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이 전략 문제는 맨 처음에 가장 간략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읽기 전에 이 전략 문제는 그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을 이렇게 밑줄 쳐놓고 가면은 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밑줄하고 대응시키면서 문제를 풀면 굉장히 좋습니다. 계획하기 문제는 지문과 대응시키면서 읽어라. 그러니까 읽을 때 이 계획하기 문제랑 같이 읽어가는 게 좋고요. 청중의 반응 문제는 맨 마지막에 푸는데 실제로 청중의 반응이니까 내용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거를 보면서 이 계획하기 문제랑 글을 읽어가기 전에 전략 문제 밑줄을 몇 개 쳐놔. 그리고 계획하기 문제를 읽으면서 하나씩 대응해서 선지를 거나가고, 청중의 반응 문제는 약간 독립적인 문제처럼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자, 선생님이 요거 봐봐. 여러분들 요 3번 문제가 청중의 반응 문제거든요. 자, 선생님 지금 굉장히 급한데, 청중의 반응, 그러니까 이거는 뭐 장문에서는 또 다양한 형태로 나와, 고쳐쓰기 비판하기 형태로 나오는데, 발표는 항상 청중의 반응으로 나오는데, 자, 잘 봐. 그러면 여러분들 내용도 내용이지만 청중의 반응 뭐야?
사실을 처음 알았고 그 다음에 자, 달라지는 것을 봐서 뭐뭐 하겠군 이렇게 돼 있지. 자, 얘는 모르던 사실을 알았고 이제 자기가 무언가를 이렇게 추측하고 있다라는 거. 특히 여기서 get이 나오면 추측이라는 거. 자, 그 다음에 학생 이는 나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 발표를 보고서 관심이 생겼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네. 이것은 여러분들 배경 지식을 수정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죠. 배경 지식 수정. 이렇게. 자, 그리고 감의 검은, 그리고 봐봐. 마지막에 적당히 먹어봐야겠어. 이것은 뭐야? 이렇게 다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실생활에 적용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나는 이것을 뭐뭐라고 생각했는데 이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참 이것이 흥미로웠어. 얘도 자기가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배경 지식과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배경 지식을 수정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보면은 요 학생이라고 학생이하고 학생3하고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렇게 나와 있는데 자, 지금 딱 보면 여러분들 눈에 띄는 게 뭐야? 배경 지식의 수정이 공통점이죠. 학생 2하고 3이. 그지? 그래서 학생 2하고 3은 새롭게 알게 된 정보를 통해서 자신이 평소에 생각하는 것을 수정하고 있어. 이게 정답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은 지금 여기서 이 내용들이 다 안 맞아. 자신이 알고 있던 사실을 비교해서 발표하면서 정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이유를 궁금해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없고요. 그죠?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마지막에 뭐뭐 되는 하면 거 맞아요? 어? 어, 뭐뭐 하면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의문형의 형태로 나오는데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발표에서 직접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추론하고 있다. 자, 추론하고 있는 것은 학생 1만 해당하고 학생 2는 해당하지 않죠. 자, 얘들아, 청중의 반응 문제는 이렇게 약간 독립적인 형태로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풀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를 보시면 선생님은 2번 문제를 풀고 1번 문제를 풀면 좋겠어. 왜냐하면 얘가 계획하기 문제니까. 자, 계획하기 문제는 실제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지금 얘가 길이가 다 다르지. 길이가 다 다르잖아. 그죠? 이렇게 길이가 다를 때 만약에 선지 순서대로 지문 순서와 선지 순서가 일치한다면 이 선지를 보고 지문에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확실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문을 읽으면서 선지랑 대응을 시켜야 돼.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개요 형태로 나와서 서론에서는 뭐 하겠다, 본론에서는 뭐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 문항을 보면서 지문과 대응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근데 지금 얘는 모르겠지만 잘 봐. 이렇게 지문의 길이 지금 1번하고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다 길이가 다르잖아. 그럴 때는 이게 지문 순서대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커.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길이가 다름에도 이런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지. 자, 청중 봐봐. 사람들이 떫은 맛은 어떤 느낌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 사람들이 알지만 실제로 잘 몰라서 제가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떫은 느낌은 알지만 떫은 맛에 대한 지식은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 여기서의 목적은 뭐야? 정보 전달이 목적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거나가면서 지문을 읽으시면 되는데 봐봐. 청중은 기본적인 맛을 자 여기서 봐봐. 자 일단 지금 여기서 보면은 기본적인 맛이 있는데 미각세포를 통해서 느껴지는데 봐봐 여기서 보면은 기본적인 맛은 미각세포죠. 이렇게 대응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을 좀 읽어보고서 얘랑 맞으면 요거를 확인해봐. 자 그런데 자 여기서 떫은 맛은 뭐야? 촉각이라고 하고 있죠. 자 미각세포에 의한 게 아니고 촉각에 의한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그 감각의 차이를 언급하면서 느껴지는 과정 어떻게 되니? 혀 점막에서 결합해서 그게 점막을 자극하고 그래서 우리 입안에서 텁텁함을 느끼게 한다. 어때? 과정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봐봐. 자 발표에서는 선생님 정말 중요한 게 요 괄호입니다. 괄호. 요 괄호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여기서 보면 자 감의 탄닌의 떫은 맛을 나타낸다. 감의 탄닌이 떫은 맛을 나타낸다.
사진을 보여주는데 사진은 감의 단면이죠. 근데 여기서 시각자료가 다양한 성분을 분석했다 그랬으니까 감의 단면을 보여주는 거하고 시각자료는 차이가 있으니까 답이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화법 작문은 여러분들이 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확실하다면 찍고 넘어가야 되는데 잘 봐. 어쨌든 얘가 내용을 다 훑고 있잖아. 근데 여러분들 2번 보십시오. 2번 보면 기본적인 맛은 이렇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배운 적이 있다. 이것은 뭐야? 경험이지.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적절한 거니까 자, 선생님 이거 문제 풀기 전에 이렇게 좀 확인을 하라 그랬습니다. 확인을 하라 그래서 주의할 점, 경험을 환기, 청중의 반응을 확인한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경험이 나왔고 여기서도 경험이 나왔고 청중의 반응을 환기하는 것은 괄호를 통해서 알 수 있죠. 확인하는 것은. 근데 여기 보면 자, 여러분들 과학 시간에 이런 거 배운 거 있는데 기억하시죠 하고 그 다음에 괄호에서 대답을 듣고 했으니까 답은 뭐가 됩니까? 4번이 되는 겁니다. 자, 요렇게 발표는 이런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푸시고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이 화법 작문 해설 강의를 정말 세세하게 한 게 있거든. 그거를 이제 조 선생님한테 보낼 테니까 여러분들 우리 우리 수업 듣는 그 있죠. 그 유튜브 있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화법 작문이 어려우면 차근차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얘들아 봐봐. 자, 지금 이거는 인터뷰야. 자, 인터뷰인데 자, 인터뷰는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꼭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일단 인터뷰고 이 학생이 수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일종의 감상문 같은 거겠죠. 여기에 대한 자기의 어떤 생각을 이렇게 쓴 거. 자, 여러분들 화작 융합지문. 화작 융합지문은 일단 보통 이렇게 나옵니다. 화법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작문이 뒤에 나와. 알겠어? 화법이 앞에 나오고 작문이 뒤에 나오는데 보통 화법은 작문의 내용을 생성하기 위한 것이고 이 작문은 보통 요거를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기가 나와서 여기서 어떤 것이 적용됐는지에 대해서 나오니까 잘 봐. 선생님은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화법을 읽고서 화법과 관련된 문제를 먼저 해결하십시오. 그리고 작문은 여러분들 따로 읽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 내용 생성하기 위해서 이미 이 작문에 대한 내용 어느 정도는 여기서 생성이 되기 때문에 얘는 그냥 발췌독을 하란 말이야. 발췌독. 자, 그런데 그러면 발췌독이라는 게 뭐냐면 문항의 선지와 여기에 있는 장문 이 나를 대응시키라는 말인데 그러면 선생님 이 글을 읽지 않고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한다면 문항의 선지에 지문의 어떤 정보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표지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하시면 되고요. 또 인터뷰는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면 좋냐면 질문과 답변만 확인하시면 돼. 질문과 답변 확인하시면 되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읽을지 한번 보십시오. 가의 의사소통 방식이니까 인터뷰 전략을 말하는 거고요. 자, 여러분들 인터뷰 전략, 대화 전략을 물어볼 때는 일단 여러분들 대화를 주도하는 사람을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진행자가 초점을 맞춰야 돼. 진행자. 근데 여기서는 진행자께 답은 아닙니다. 어쨌든 진행자가 어떤 걸 질문하고 그 다음에 지도자가 그 질문에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일단은 문제 풀기 전에 이렇게 확인하시고요. 여기서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는지 질문 내용을 바로잡는지 아니면 추가적 정보를 요청하는지 지도자의 질문에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긍정적인 결과를 언급해서 참여를 권유하는지 자, 요 정도만 여러분들 파악하시면 되고요. 조금 이따 글 읽을 때 여러분들이 밑줄 친 게 크게 보일 겁니다. 자, 지도사가 받은 전자우편이라는 것은 이 대화 이전에 어떤 프로세스가 있었다. 이거는 계획하기 문제로 보셔야 되는데 얘가 어떻게 보면 신유형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계획하기 문제 같은 것과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료 활용하기는 장문에서 나왔는데 여기서 자료 활용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잘 봐. 지금 이 글에서 여러분들이 지문 읽기 전에 이 글의 질문 1, 2, 3을 여기서 먼저 확인할 수가 있어. 알았어?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긍정적 효과와 운영 장소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괄호 속에 여기서 괄호 속에 이제 시각 자료들이 제시가 되는데 이 시각 자료의 효과를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시면서 대응시키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푸는 문제라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죠? 계획하기 문제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지금 가와 지금 여기서 4번하고 5번은 가에 해당하는 문제고 그 다음에 6번 문제는 가와 나 공통 문제죠. 그러면 가와 나 공통 문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가에 있는 내용이 나에 어떻게 적용됐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는요. 나는 발췌독을 하십시오. 발췌독. 그냥 읽지 말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이렇게 부분적으로 읽으십시오. 여기에 표지가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거 읽는 법을 설명해 주고 자, 그다음에 자, 지금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것을 여러분들 조건에 맞는 표현 문제인데 자, 조건에 맞는 표현 문제니까 이 조건에 맞는 표현 문제는 여러분들 얘도 앞에 있는 청중의 반응 문제처럼 약간은 독립적인 문제입니다. 지문의 내용 전혀 모르더라도 풀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이런 문제는 자, 얘들아 첫 번째 조건을 확인해야 되고요. 그 조건의 성질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십시오. 1번하고 2번하고 나눠서 형식적인 조건인지 내용 조건인지. 자, 형식적인 조건을 우선시해서 선지를 겉버리고 내용적인 조건은요. 문장 수와 거의 일치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내용적인 조건을 파악을 하시고 두 번째로 조건과 선지를 이렇게 대응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자, 보통은 조건이 몇 개가 나오지만 그 조건이 다 틀린 선지는 나오지 않아. 조건이 두 개 있으면 뭐 하나는 맞는데 뭐 하나는 틀린 거. 뭐 하나는 틀린데 뭐 하나는 맞는 것.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는 문제 한번 안 읽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체험의 의미가 부각되도록 심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전과 후에 내 마음 상태의 변화를 모두 표현한다. 조건 1. 그리고 삶의 자세에 대한 다짐, 뭐뭐 하겠다가 나와야겠죠? 조건 2가 되겠지. 그러면 얘는 형식이 아니고 다 내용에 관한 이야기인데 문장이 다 몇 개씩 있어? 두 개씩 있습니다. 자, 두 개씩 있으니까 여기 한번 적용해 보자. 주말에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던 내가 이제는 숲으로 향한다 그랬으니까 마음 상태가 전과 후 변했지. 근데 직접적으로 표현한 건 아니고 행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표현했지만 상태를 나타내니까 얘는 맞다고 쳐봐. 그리고 삶의 자세에 대한 다짐, 뭐뭐 하겠다 이런 거 없습니다. 얘는 틀렸고. 고민거리를 지니고 있던 나와 고민거리를 지니고 있었는데 이제는 마음의 짐을 털어버렸다라고 했으니까 어때? 자, 전과 후의 마음이 다 표현되어 있고 그래서 다짐이 있느냐? 아,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냥 자신의 감상이 나오지 다짐은 아니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자신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 있지 어떤 삶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인터뷰에서 알게 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직접 경험하니까 만족스러웠다. 이거는 후만 나왔죠. 그러니까 이거 아닙니다. 그러면 얘는 맞겠죠. 그지? 뭐뭐 해야겠다. 맞죠? 자, 이제 나는 집에 돌아와 다시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이거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한 게 아닙니다. 노력할 것이다. 이건 다짐 맞죠? 그러니까 앞에 건 아니면 뒤에 거 맞고 뒤에 거 아니면 앞에 게 맞고. 자, 답이 5번이겠죠? 난 예전에 속상했는데 속상한 마음이 풀렸다. 뭐뭐 하겠다. 답 5번이죠? 이렇게 가야 돼. 알겠어? 자, 그래서 자, 요거 보시면 봐봐. 선생님 이 지문을 읽을 때요. 이 지문을 읽을 때 여러분들은 5번하고 5번을 보시면서 위에 있는 지문을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데 자, 여러분들 보시면 잘 봐봐. 자, 잘 따라오십시오. 자, 지금 질문 3개를 줬잖아. 그죠?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 다음에 또 뭐야?
산림치유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소개.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떤 것이 좋냐고. 어떤 것이 좋냐고. 자, 그러면 산림치유 프로그램 어떤 것이 좋나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 장소에 대해서 알려주시겠어요? 이렇게 나오고요. 자, 보기에 보면은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추가 질문이 있으면 다시 연락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그냥 예상 질문 말고 추가되는 질문이 뭐가 있습니까? 요런 것들이 추가되는 질문이겠죠. 그러니까 진행자가 예상 질문 말고 자기가 궁금한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진행자는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죄송합니다. 진행자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진행자가 자신의 견해를 말하는 부분은 무조건 선지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야. 자, 자신의 경험이나 자, 얘들아, 특히 진행자가 이런 말하고 있죠. 업무 처리가 생각만큼 진행되지 않아서 이런 받았던 적이 있다. 또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뭐 이런 식으로 자, 제 생각에는 뭐 이런 표현들 있죠. 요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대화를 이끌어가는 사람은 진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행자가 이렇게 나오면 인터뷰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치십시오. 자, 화법이나 장문에 토의에서는 그것을 이제 진행하는 사람들 있잖아. 그런 사람들 거를 이제 잘 표시를 하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하나하나씩 확인하면 되는데 자, 잘 봐. 동영상을 제시해줬죠. 자, 화면을 보시면서 귀를 기울여 보세요. 녹음과 맑은 새소리가 마음이 편안해질 거네요 하면서 5번의 선지 1번, 2번을 거나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어떻게? 자, 기억 보고 실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간접 체험하고 있죠. 요런 것들. 알겠습니까? 자, 2번 봐봐. 질문 1에 기억을 제시해서 영상과 소리를 통해서 생생하게 전달한다. 이런 거 맞죠?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가시면 자, 표에 이런 말이 나오죠. 표가 어떤 내용이야? 참가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조사한 거야. 두 집단 모두 평균 이하로 감소됐다라는 것은 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줄어든다라는 말인데 자, 지금 A 직업군과 B 직업군은 그냥 대상이란 말이야. 그냥 대상인데 여기서 이거를 통해서 많은 직장인이 스트레스와 관련된 질환의 주의군에 속한다는 군 이거는 끌어낼 수 없으니까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나는 발췌독 하라고 했잖아. 자, 발췌독 하라고 했는데 이거 보십시오. 자, 가를 잘 읽었어. 그러면 그 우리가 5번 문제를 풀면서 가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을 끌어냈다고 쳐. 자, 여기서 인터뷰에서 숲을 비유적으로 표현했어. 그 어구를 나에서 활용하고 있는지. 자, 활용한다면 인용하겠죠. 인용하면 얘들아 이런 표시, 이렇게 따옴표 표시를 보통 쓰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어떤 문장 구조를 따온 부분이 있는지 보면은 나의 마지막 단락에 A 윗부분에 마음을 토닥여주는 친구라는 걸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틀린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봐봐. 그리고 또 자, 산림치유 프로그램이 스트레스가 해소에 좋다고 했어. 자, 지금 가에서 나왔죠. 그것을 나에서 적용을 하겠대. 어디에서? 계기였음을 밝히겠대. 그러면 계기는 보통 어디에 나오니? 서론에 나오잖아. 그러면 서론을 봐봐. 서론을 보면은 첫 번째 단락의 마지막 대줄에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거기서 스트레스를 낮춰준다 그래서 참여하기로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청소년도 참여한다고 했는데 이 말을 듣고 기존 생각이 변했다. 그러면 청소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단락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두 번째 단락이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인터뷰의 숲이 심신에 좋다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도 좋은 영향을 받았음을 언급한다. 이것은 본론에서 그런 내용이 있는지 다른 사람과 관련된 내용이 있는지 이것은 지문의 내용이 짧기 때문에 가능하죠?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가 있는데 자, 8번 문제는요. 자, 얘들아 이 8번 문제가 계획하기 문제입니다. 자, 계획하기 문제인데 지금 여기서 장문 상황은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교내 학생들, 독자, 자, 인포그래픽에 대한 소개, 주제, 그 다음에 목적이 나오죠. 정보 전달. 그 다음에 교지에 실으려고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글은 어떤 글이다. 자, 여기서는 학생이 작성하니까 얘가 기자였으면은 기사문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그냥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싶으면 투고문입니다. 어쨌든 교지에 이제 실은 투고문 같은데, 자, 여기 보면 예상 독자가 궁금해할 만한 내용이 지문에 있는지 단락 하나하나씩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거나가야 되는 거고, 읽기 전에 핵심적인 내용 어떤 것을 할까? 정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는 어디에 있을까? 보통 서론에 있죠. 그죠? 얘네들은 본론에 있는데 유형을 나누는 기준, 비상구 표시가 인포그래픽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글에 비해서 더 나은 점이 무엇인지 이것은 본론에 있겠고, 배경도 당연히 서론에 있겠죠. 그래서 읽으면서 하나씩 거나가십시오. 이것을 인포그래픽이라고 한다. 정의. 그 다음에 인포그래픽은 뭐야? 높은 관심은 시대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 배경.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읽고 거나가면서 보시면 뭐가 없어? 유형을 나누는 기준이 없으니까 답이 8번에 2번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자, 이거 지금 고쳐쓰기 문제인데요. 얘는 고쳐쓰기 문제란 말이야. 이 고쳐쓰기 문제는요, 얘와 얘를 비교하면 돼. 얘와 얘 중에 삽입된 게 있고 삭제된 게 있고 변경된 게 있고, 그런데 여기서는 삽입 삭제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다 변경돼 버렸어. 그래서 얘는 고쳐쓰기 전이고 고쳐쓰기 후인데, 이거 보면은 인포그래픽의 어떤 전망이 이렇게 제시돼 있는데 여기서는 인포그래픽의 효용이 제시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서 인포그래픽의 효용이 드러나도록 해야겠다라는 2번이 정답입니다. 9번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좀 여러분들 빠르게 하죠, 선생님이. 자, 10번 보면은 여러분들 자, 10번은 이겁니다. 자, 얘는 굉장히 독특한 질문인데요. 자, 아까 우리가 화법에서 생성한 내용을 장문에 적용할 때 여기서 어떤 내용이 적용됐는지만 파악하면 된다고 했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있는 투고문을 여기서 건의문으로 이렇게 바꿔버려. 건의문. 저는 그래서 저 알림판을 인포그래픽으로 바꿔달라고 건의해. 그러면 지금 요 앞에 투고문에서 나왔던 많은 내용들과 건의문에서 있는 내용이 있는데 투고문에 있는 어떤 내용이 적용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얘가 긍정 발문이기 때문에 그 적용된 내용이 선지에 두드러지게 나오는 부분만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자, 얘가 설문조사를 하면서 결국에는 관심이 없대. 그래서 인포그래픽으로 바꿔달라는 것은 뭐야? 관심이 2배 생기고 관심이 3개 생기고 관심이 무지 생긴대. 그러면 여기서 이 투고문에서 말한 내용, 여기서 말한 내용,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지금 요 단락 보시면, 자, 인포그래픽은 정보 처리 시간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고, 또한 정보에 주목하는 정도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지금 요거에 초점을 맞춰서 요거에다가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관심 유발 효과와 관련하여, 즉 지문에 있는 지문에 있는 내용 중에 이 보기라고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이 정보를 활용한 학생의 글에 적용된 것은 얘다. 이렇게 돼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화작은 여러분들 계속 선생님은 있잖아요. 화작을 풀 때 나만의 방식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그 방식을 이제 모의고사 적용할 때 계속 할 겁니다. 굉장히 세부적으로 차분차분히 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문제를 풀 때 실수를 줄이고 시간을 좀 줄여서 우리가 독서나 문학에서 많은 시간을 이렇게 세이빙할 수 있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힘들죠? 자, 근데 이제 또 우리가 가야 될 게 굉장히 많이 있어. 자, 선생님이요, 여러분들하고 이거 문제 풀면서 아쉬운 게 너무 많아. 여러분들하고 하고 싶은 건 되게 많은데 그거 막상 하지는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하지만 이제 모의고사 적용하면서 우리가 그거 다 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좀 믿고 따라와 주십시오. 자, 선생님이 요번 시험에서 선생님이 좀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
잘 봐. 선생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너희들은 이걸 알아야 돼. 자, 지금 얘가 소설이란 말이야. 지금 이 소설은 굉장히 긴 내용이야. 자, 시는 전문이 나오는 반면에 얘는 긴 내용을 이렇게 발췌한단 말이야. 근데 발췌할 때 중략을 끼고 발췌하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중략을 끼고 발췌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특정 부분을 그냥 이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략을 발췌하는 경우에는 얘와 얘를 긴밀하게 연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자, 그랬을 때 여기를 이렇게 따온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발췌한다든가 이렇게 출제자가 지문을 구성할 때 굉장히 노력을 해. 그 구석에 의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의도를 제시하는 게 복이거든. 자, 이번 시험은요. 우리가 그 작품에 대한 분석이 어려웠던 게 아니야. 즉, 지문에 있는 보기식대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완벽하게 생소한 해석, 생소한 접근을 느끼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선지 하나하나마다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 이 말이야. 자, 선생님은 결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19번 문제 보시면 이 지문은 안승학이라는 사람의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안승학은 어떤 사람이냐면 변화하는 시대에 잘 적응을 하는 인물이야. 그러면 야, 변화하는 시대에 잘 적응하는 인물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야. 그지? 시대에 맞게 따라가는 사람 얼마나 좋은 사람이야. 막 이런 막 매체도 제대로 막 파악하고 굉장히 긍정적인 인물인데 이 사람이 부정적인 이유가 있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기회주의적으로 이 적응을 한 것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니 기회주의자라 그래. 그래서 우리 문학 작품, 우리 EBS에서 미스터 방이라는 작품이 있죠.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6월, 9월 평가원에 나왔던 그 작품들이 수능의 어떤 주제의식이나 아니면은 그런 것들이 연계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6월에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소설가 구보시의 일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이상의 날개가 나왔는데 뭐 천변 풍경이 갑자기 나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계돼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지문은 안승학이라는 인물에 초점이 맞춰져서 나왔다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 자, 어느 특정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사람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미스터 방이라는 작품도 어떻게 돼 있냐면 미스터 방의 일화를 열거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스터 방의 과거를 요약적으로 설명하는 그런 지문들이 있었잖아. 그죠? 그래서 얘도 16번에 보면은 A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술상의 특징을 이렇게 A로 묶어서 물어보면은 문항이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16번에 어떻게 돼 있니? 서술 대상에 대한 요약적 서술. 그래서 서술 대상에 대한 정보가 개괄적, 이것은 대략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대강 추려서 요약하다라는 게 개괄적이란 말이거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건데 어떻게 개괄적인지 보자. 자, 미스터 방 떠올려 보면 이 안승학이라는 사람도 어때? 아주 그지였어. 콩나물 죽으로 연명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음이 된 거야. 임판선의 집에 사음이 된 거야. 그러면 얘가 지금 벼락출세를 한 거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벼락출세인데 벼락출세했구나가 아니고 이 뒷부분에서는 벼락출세한 내력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얘의 신분이 요약적으로 제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체도 없고 형세도 없다. 지체라는 것은 신분도 없고 형세라는 것은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타관에서 떠들어왔고 부친은 그냥 어느 아전이었고 그 다음에 부모들이 다 죽었고 그래서 아내와 어린 어린 동생 하나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잘 됐다.
처가 끝에 옹대가리 남아 장만해놓고 살림을 했다. 옹대가리는 뭐냐? 옹기 같은 거 같아. 그러니까 정말 그 살기 위해서 그냥 옹기 하나 놓고서 살림을 시작한 이러한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성장했겠어? 어떻게 발전했겠어? 이 부분에서 자, 친구 심부름으로 혼수 흥정을 가는데 목판차 이것을 무개 화차 다른 말로 뚜껑 없는 화차 다른 말로 화물차를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이 경부선이 개통된 직후 정거장과 전봇대를 보고 사람들이 막 경이롭게 눈을 뜰 때 친구의 심부름으로 우연찮게 화물차를 타고서 서울 갔는데 자기가 또 경기도 출신이라고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이거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안승학은 마술사처럼 귀신을 부리는 재주를 앞에다 선보이면서 무언가 자신이 지식인인 것처럼 뭔가 근대적 인물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는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런데 그러한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엽서 써서 자기네 집으로 엽서가 도착하는 모습,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이 두려워서 집배원도 저승사자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선생님은 이 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보기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보기를 정말 이 글을 읽는 안경, 여러분들이 안경을 쓴 것처럼 그 보기와 대응시키면서 글을 읽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애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얘가 얼마나 이기적인지가 바로 이 중략 이후에 나옵니다. 자, 지금 안승학이 금태 안경을 끼고 콧잔등에 걸고 문서질을 하다가 인동이를 앞세우고 한 5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불안함을 느꼈어. 무슨 일인가 하면서 위험하게 말했지만 자, 지금 이 김선달은 전혀 대상을 존경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죠. 비아냥대고 있어.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웃는다는 말이 비아냥이야. 아니 아무도 없는데 누구 보고 말하랍니까? 대문 기둥하다 대고 말씀하랍시오. 이렇게 물어봐. 괘씸한 놈. 하지만 호령할 용기가 생기지 않아. 사람들이 자기를 안 따르는데 호령할 용기는 생기지 않아. 그런데 속으로는 분해했지만 막 더럽게 승질내는 부분이 있죠. 왜? 자신의 이익에 문제가 있을 때 더럽게 승질냅니다. 자, 지금 여기서 요구 조건이 뭔지 몰라. 자, 지난번 왔다가 코만 떼우고 다른 말로 핀잔만 받고 갔는데 요구 조건 들어주시렵니까? 자, 희준이가 말하니까 그따위 이야기를 할 거면은 난 못 들어주겠어. 나락을 베든 말든 그것은 니네한테 유익한 일, 일찍 나락을 베는 게 너한테 유익한 일이야 하면서 막 담배를 막 피우려고 하다가 입기로 침을 주르르 흘리면서 막 추태를 부립니다. 그러다가 화가 나서 담뱃대를 던지면서 막 승질냅니다. 난 못 들어주겠어. 못 들어주겠어.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야. 그러면 지금 이 지문이 만들어진 건 뭐야? 편집 의도. 지금 이 19번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모의고사 풀 때 보기를 정말 비문학처럼 차분차분히 읽고서 그것을 통해서 지문을 분석하는 연습을 꾸준히 할 거야. 자, 리얼리즘 장편소설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는 인물형이 나오네. 인물에 초점을 맞춰야겠네. 사회적인 환경 속에서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인물인데 이 인물은 전 근대적인 태도에 편승해. 그러니까 이익을 위해서 근대적인 사람 아니야. 근대 문물에 발빠르게 적응하지만 실제로는 근대적인 사람 아니야. 전 근대적인 제도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그 지위를 인정해주지 않아. 이러한 속물적인 인물형이 지문에 나왔다 이거야.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보기에 있는 단어들 가지고 보기에 있는 개념어 가지고 적용해봐라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봐봐. 지체도 없이 연명하다가 상음까지 됐으니까 얘는 지위가 변한 인물이죠. 자, 경부선 개통될 무렵 시대적 변화가 있네. 근대 문물 유입되는 사회적 환경 속에서 변모해 갈 수 있는 아주 입체적인 인물이다. 맞죠? 친구의 심부름으로 모판차 타고 가서 근대 경험을 했다는 것을 과시하는 인물이다. 맞습니다. 자, 위험하게 대하면서 호령할 용기가 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이 나를 존경하지 않는 사실을 아는 거지. 그들에게 반감을 드러낸다. 자, 호령할 용기가 안 난 것하고 반감을 드러내는 것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답 4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피차 물질상 손해를 강조하면서 나락되는 것을 종용하는 것 보아서 상대방은 생각 않고 지 이익만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보기 드문 흉작으로 평년 대비 반도 안 되는 소출이 있어갖고 그 소장료를 좀 낮춰달라는 건데 안 낮춰주겠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거기서 소장료를 제대로 받으면 민판선의 집에서 어쨌든 자기의 지위가 확고해지는 것도 있잖아. 그래서 자기의 지위를 확고히하기 위해서 이런 소장농들을 착취하는 나쁜 놈이란 말이야. 그것을 보기에서 이 사람을 통해 이러한 사람이다라고 제시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생님이 요런 말들 있잖아. 독백적.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같으니까 독백적 서술은 보통 1인칭 서술자가 서술할 때 독백적 서술이라는 말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전지적 작가 시점에 어떤 관찰, 그러니까 전지적 작가가 초점화돼도 독백적 서술을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독백적 서술은 1인칭 서술자여야 돼. 알았어? 근데 여기서는 3인칭 전지적 작가입니다. 회고적 서술이라는 것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A 부분에서 회고적 서술의 일부가 드러나 근데 그 부분에서 성찰적 태도가 없으니까 얘도 틀린 겁니다. 즉 이렇듯이 선생님이 말하는 문학 개념을 잘 활용하시면 되고 얘는 전체적인 중략 이전에 A를 제외한 정체적인 부분은 병렬적 서술이라고 볼 수 있어. 병렬적 서술이라고 볼 수 있는데 A에 대해서만 물어보니까 틀린 거죠. A를 제외한 부분은 병렬적 서술이고 서술 대상에 대한 정보가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거 맞아. 근데 A는 요약적 서술이 되는 거기 때문이고 묘사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야. 뭐 배경이나 인물이나 이렇게 막 인물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런 모습적인 게 전혀 없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다 5번. 이거는 계속 반복적으로 할 거야. 알겠죠? 자, B에 대한 내용인데, B에 대한 내용은, 봐봐. 지금 이선지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선지가. 다른 거는 모르겠고요. 2번 보겠습니다. 실생활에 쓰이는 현장을 소개한다. 이거는 너희들, 이거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다양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위에 실생활에 쓰이는 현장을 소개했다. 그러니까 편지가 직접 우리 집으로 오는 안승학의 집으로 오는 모습을 통해서 실생활에 쓰이는 현장을 소개했다라는 게 그냥 알려주다라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서 실제 실생활에 쓰였다라고는 볼 수 없고 그냥 그러한 새로운 문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초점을 맞춘 거지 실생활에 쓰이는 현장을 소개시켜준다라는 것은 선생님이 봤을 때는 애매하다고 나는 부정적으로 봤는데 사람들의 생활 양식이 변해함을 알려주고 있다가 너무 아니야. 얘는 너무 아니야. 이렇게 평가원은요. 앞에는 해석이 분분할 수 있는 뭐 관조적 태도다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 좀 약간 분분할 수 있는 내용을 제시를 해놔. 뭐 이것을 뭐 공간의 이동으로 볼 수 있는 애 막 이렇게 애매하게 해놓고서 완전히 아닌 걸로서 적절하지 않은 걸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 선생님은 17번에 2번을 실생활에 쓰이는 그 현장을 막 소개한다라기보다는 그 대상들이 뭔가 기이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서술하고 있고 그 대상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묘사하고 있는 거지 실생활에 쓰이는 현장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나는 아니다라고 봤는데 어떤 선생님은 맞다라고 보더라고. 그래서 2번이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요구 조건을 관철시키러 온 김선달의 태도는 어때? 비아냥된다. 비아냥되는 게 얄밉게 비웃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막 비웃는 거야. 너 왔을 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벽에다 대고 얘기할까? 이럴 때 웃으면서 얘기하잖아. 선생님이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듯이 이런 비아냥 맞습니다. 요구 조건 이행을 요청하는 희준이가 안승학의 거부 의사가 대해 안승학은 이러면서 절대 안 하겠다고 말하고 있죠. 그죠? 요구 조건 불이행 때문에 벌어질 일을 희준이는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 벌어질 일에 대해서 경고하는 말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 사건을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안승학과 5사람의 갈등 관계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확답을 받기를 원하는 5사람이 갑작스러운 방문 때문에 약간 마음이 불안함을 느꼈다. 이런 표현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18번의 답은 4번이고요. 자, 넘겨봐. 자, 선생님 좀 빨리 해도 여러분들 좀 따라와 주십시오. 심청전은 그냥 이렇게 잠깐만 보고 넘기겠습니다. 자, 심청전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심청전도 요번 시험의 특징이 이 보기에 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하더라고. 보기에 대한 해석이. 자, 잘 봐. 지금 이 심청전도 중략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략으로 되어 있다라는 건 의도가 있는 편집이란 얘기야. 자, 일단 잘 봐. 지금 EBS는 많이 연계가 돼서 우리가 작품 분석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 자, EBS도 심청이가 황후가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고향도 이경의 고향도 희준이가 안승학한테 와서 두레를 좀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부분이 나와. 그런데 얘가 학사민가를 불러가지고 두레를 방해하라는 부분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안승학의 인물됨이 주가 돼서 EBS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심청이가 이제 황후가 되어서 신봉사와 만나는 그런 부분도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EBS 연계는 매우 높은데 우리가 이제는 EBS 작품을 다 푸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푸는 연습을 이제 계속 꾸준히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봐봐. 지금 여기서는 모순적 상황이 있대. 얘들아, 모순적 상황이라는 건 뭐냐면 모순적 상황이라는 건 이거야. 그러니까 모순적 상황은 의도와는 지금 어떤 의도와는 좀 충돌하는 결과가 나올 때. 그러니까 자 봐봐. 자 심청이 이제 인당수의 이제 공약 및 300석 자기가 이제 결정을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결정을 통해서 무언가 부모가 더 좋아져야 되거든. 근데 더 안 좋아진단 말이야. 첫 번째로 신봉사가 혼자가 돼. 그래서 생활이 더 어렵게 됩니다. 이거는 어때? 효를 실천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효를 더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또 여기서 신봉사의 계안이 지연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럽게 오래 걸린다 이 말이야. 얘가 그래서 한 3년 정도를 또 황후가 돼가지고 3년이 또 지난 상황에서 또 만나게 된단 말이야. 이것도 효가 아니거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러한 모순적 상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어떤 사람이 의도를 했는데 그것과 충돌되는 결과가 나와서 의도와 이렇게 충돌하는 거. 대표적으로 파수꾼. 자, 이강백의 파수꾼에서 파수꾼 다가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거짓말을 해버리죠. 그 거짓이 결국에는 진실을 왜곡시키는 결과가 일어나잖아. 이런 것들이 모순적 상황, 또 이런 것을 반어적 상황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란 말이야. 자, 심청이가 효를 실현을 했는데 자기 희생을 선택했다 이거지. 그런데 정작 부친 곁에는 남지 못하게 되는 불효를 저지르는 거야. 또 자기 희생의 목적이었던 부모의 계안이 뒤늦게 실현되고 있어. 그런데 자 이렇게 설정하는 이유, 이러한 모순적 상황 잘 봐. 만약에 심청이가 인당수에 빠져서 신봉사가 갑자기 눈을 떴어. 이게 무슨 심청전이야. 재미없잖아. 또 계안이 지연되는 것도 어때? 재밌어야 되잖아. 이렇게 결말이 보다 극적이게 만들고 또 심청이의 효를 강조하기 위해서 극적 효과와 그 다음에 심청의 효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짓을 했고 이것이 뭐다? 모순적인 상황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렇게 대응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풀면서 출제자가 많이 의도했다라는 것, 출제자가 많이 이 문제를 낼 때 많이 이렇게 함정을 만들어서 특히 32번 같은 거는 함정을 좀 만들어 놨고요. 자, 봐봐. 이런 것들 있잖아. 자, 이제 애들이 물어보는 것들이 보면은 이 지문에서 선생님이 이제 잠깐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드리면 선생님이 지문 분석보다는 문항 접근, 문제풀이에 좀 초점을 맞춘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심청이가 아빠한테 얘기를 해. 아빠한테
지금 여기 봐봐. 여기는 이제 진실이고요. 여기는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해. 아빠, 공감이 300석을 이미 보냈어. 그런데 장승상 때 노부인이 일전에 저를 수양딸로 삼으려고 했는데 제가 걸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고 신봉사가 아주 좋아합니다. 아주 잘 됐구나 이렇게 말을 해. 자, 근데 이런 말 하거든. 양반의 자식으로 몸을 팔았단 말이 약간 이상하긴 하다. 이것은 반대가 아니야. 비판이 아니야. 알겠어? 그러니까 자기가 그래도 양반인데 자식을 팔았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조금 독특하지만 이런 말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런 말이야.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랬는데, 자, 이 심청이는 자신의 효가 또 다른 불효를 낳는다라는 사실을 알고요. 계속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내가 살아있을 때 부친의 빨래를 하겠다. 그러면서 부친의 염려를 합니다. 이런 부분이 심청이가 또 하나의 효를 했지만 또 하나의 불효를 한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A 보면은 여기서 얘가 이렇게 지연이 됐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잘 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냥 정황 증거로 들어가면, 정황으로만 가면 안 돼. 그냥 예측하면 안 돼. 황후가 반겼어. 요게 포인트는 반겼는데 얘는 기쁘고 신봉사는 지금 매우 두려워. 겁을 내고 있어. 그런데 신맹인의 얼굴을 몰라볼래라. 백발이 소소하다라는 게 소소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질구레하다 이 뜻이거든. 자질구레이고 황후가 3년 동안 용궁에 있어서 부친의 얼굴이 가물가물해. 그러면 잘 들어. 황후가 신봉사를 알아 몰라? 모른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물어봐. 처자 있냐고 물어보니까 이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황후가 아버지 제가 심청이에요 하고 있다는 거야. 자, 여러분들 봤을 때 그냥 황후가 신봉사를 불러가지고 알고 있는데 이야기하겠구나 이러면 틀린 겁니다. 알았어? 그래서 신봉사에게 자 32번에 황후가 신봉사의 정체를 확인하는 계기가 된다. 이게 적절한 게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신봉사가 자 요것도 그러니까 출제를 할 때 사실을 좀 디테일하게 세밀한 독해를 해야 되는데 부인과 사별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나오지 않아. 그냥 상처했다라고만 나오지. 근데 이유가 있을 것도 같잖아. 그래서 요거를 찍은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읽으면서 푸시면 되고요. 자, 얘들아 봐봐. 즉, 요 부분은 심청이가 어찌 아비 눈을 뜨리라 말을 듣고 그저 있으리오 하고 말했다는 것으로 보아. 심청이는 효행 그 자체보다는 효행으로 인한 모순을 걱정하고 있다. 자, 얘는 지금 효행을 강조하는 거야. 아비 눈을 뜨리란 말을 듣고 그저 있겠는가. 이것은 그 이후의 상황보다는 빨리 아비의 눈을 뜨게 한다는 효행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니까 얘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제 심청이는 모순된 상황을 염려하면서도 그것을 수용하고 있는 거죠. 자, 요렇게 되는 거야. 자, 이제 선생님이 정말 중요한 거 하겠습니다. 자, 정말 중요한 거야. 진짜. 지금 남은 시간 이거 다 쓸 거야. 선생님이 현대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종로학원 기준으로 얘가 정답률이 38.3%야. 그리고 얘는 58%고 얘도 58%입니다. 그리고 얘가 71%입니다. 자, 실제로 학생들이 여기서 멘붕이 왔어. 자, 멘붕이 왔는데 일단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자, 지금 얘가 이렇게 들어갔다는 건 보기의 그냥 확장형으로 보면 돼. 자, 확장형으로 보면 되는데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문학을 설명하면서 이런 내용은 정말 중요한 거지만 당연한 거거든. 자, 그런 거고요.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 이 우원이라는 작품이 좀 난해했을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잘 봐. 이 만응이 얘들아, EBS 여러분들 찾아보면요, EBS의 향하고 약도떠라고 그 다음에 약도떠라고 님천한응이 이렇게 주석이 돼요. 아이고, 하암이 뭐고 약도떠라가 뭐고 님천한응이 뭐다라는 게
주석이 달려있고 해석이 있는데 EBS에는 있지만 평가원에서는 이거 빼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야? EBS 연계 제대로 지키겠다 이 말이야. 알겠어? 그리고 EBS가 연계된 것을 전제로 문제를 내겠다라는 출제자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고 실제로 이번에는 6지문 중에 4개가 출제가 됐고 얘가 다 수특에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완성을 더욱더 깊이 있게 봐야 된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지문이 여러분들 굉장히 익숙한 지문이야. 익숙합니다. 그런데 익숙해도 틀리는 거야. 익숙해도 틀리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 이 지문에 대한 설명은 내가 여러분들한테는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우원만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리기에 앞서서 일단 가를 읽고서 나에 관련된 문제를 먼저 풀겠습니다. 자, 얘들 잘 봐. 자, 사람은 우리가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을 들어봤죠.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것을 들어봤어. 객관적이라는 것은 외부에 존재하는 것들이야. 상관물이라는 것은 정서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라 그래서 우리 문학작품에 나오는 모든 어떤 소재들이 구체적인 대상들이 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그것을 쓰는 이유는 나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나의 감정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감정이라는 게 추상적인 거기 때문이거든. 얘들아 감정이 추상적이니까 구체화되는 데는 크게 얘들아 잘 봐.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는 게 있어. 자, 동일시 되는 게 있고요. 대비되는 게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황조가 같은 경우에 훨훨 나는 저 꾀꼬리가 암수서로 정답잖아. 그런데 나는 외롭거든. 그러면 꾀꼬리를 보면서 나랑 다르다라고 하면은 그 꾀꼬리랑 나랑 어때? 다르다라는 사실 아닐까? 꾀꼬리란 대척점에 있는 정서, 즉 얘는 즐거우니까 나는 외롭다라는 정서를 끌어낼 수 있잖아. 이게 대비라는 거고요. 동일시라는 것은 내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야 새가 우는데 그냥 새는 짝짓기 하려고 막 우는 거야. 그런데 봄을 너무 좋아해서 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잘 들어. 이렇게 나의 감정을 이렇게 담았다라는 말에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투영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를 투영이라고 해. 자, 그런데 자, 잘 봐. 그런데 이런 게 있어. 이런 게 있어. 또 다른 게 있어. 이 투영에는 얘들아 봐봐. 얘를 통해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가 있지. 자, 나의 감정을 이렇게 투영하는 게 있고요. 어떤 대상을 보면서 이 대상을 보고 나서 그 대상을 관찰하고 나서 나의 마음을 이렇게 투영하는 형태가 있어. 예를 들어서 자, 최승호라는 작가의 북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북어가 그냥 이렇게 아니 북어가 이렇게 안 생겼지. 나 갑자기 광어 생각했어. 자, 북어가 이렇게 해서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 북어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야, 북어 보면서 아 이거 북어가 말랐네 하다 이거 나네 이렇게 생각하는 형태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상을 보면서 갑자기 나랑 동일시하는 거지. 뭔가 자신을 새롭게 봐. 이럴 때 얘를 뭐라고 하니? 얘를 뭐라고 하래? 성찰의 매개체라고 하고 이때도 나의 감정이 투영되어 있는 거야. 그런데 내가 몰랐던 사실을 이렇게 끌어내는 형태, 이것이 성찰과 관련이 있고 얘가 성찰의 매개체가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자, 이렇듯 자, 문학 작품에서 작품의 의미가 형성되는 양상, 즉 어떤 소재를 통해서 정서가 환기될 때는 자, 자신의 내면을 그냥 투영시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외부 세계에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외부의 세계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서 나를 투영시키는 게 있고 그러니까 새가 그냥 우는 때 그냥 슬퍼서 우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대상 외부 세계를 보면서 자기 내면으로 수용해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해석하는 거야. 이게 바로 이거야. 이때는 이 대상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동일한 존재니까 친화적 관계를 형성하는 거야. 알았어? 그런데 이 세 번째는 자기와 외부 대상과의 상호작용으로 대비해서 해석을 할 때는 친화적일 수도 있고
소원한 관계일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대상이 있을 수도 있잖아.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소원한 관계, 뭔가 좀 거리가 먼 관계, 그것이 아니라면 친화적인 존재, 가까운 것,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대상을 보고서 예찬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친화적 관계가 되는 거죠. 그죠? 상호작용으로 하면서 대비하면서 양자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자, 들어가겠습니다. 자, 일단 나 봐봐. 나 요 문제 보면 자, 잘 봐. 얘들아. 자, 이 산수랑 이 강산을 여러분들 비교해야 돼. 이 강산은 강산이 좋다 하지만 이거는 대유법으로서 자연입니다. 자연. 그러면 이 자연이라는 이 말은 얘가 지금 구체적으로 무슨 강, 무슨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념적인, 뭔가 탈속적이면서 자유로우면서 그 다음에 이런 무욕의 무욕의 관념적 공간으로 볼 수 있는 거야. 이 강산은 얘들아. 그런데 내가 실제로 산수 어떤 산하고 물 사이에 바위 아래에다가 띠집, 초가집을 짓고 산다 그랬을 때 이 산수는 뭐가 되냐면 구체적인, 내가 살고 있는 구체적인 어떤 산, 어떤 물, 구체적인 공간이다 이 말이야. 알았어?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경험적 공간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가장 지금 요 시험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인 이 1번이 1수가 경험적이고 6수가 관념적이다 이렇게 돼서 이러한 공간으로서 시상이 전개된다. 자, 선생님 봐봐. 좋아. 이거 파악하는 거 어려웠어. 근데 나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머지 2번, 3번, 4번, 5번은 아니야. 너무 아니야. 자, 예를 들어서 자, 이수의 얘들아 구체성을 드러내는 소재로 시상이 시작해. 자, 구체적인 대상이 있니? 보리밥, 풋나물. 보리밥, 풋나물 어때? 구체적인 거죠? 아, 보리밥 실제로 있고 풋나물 실제로 있잖아. 삼수에는 어때? 삼수는 뭘로 시작해? 잔이라고 있잖아. 그러면 잔도 구체적인 거지 왜 추상적인 거야? 그래서 자, 얘는 구체적이야. 맞아. 하지만 얘가 추상적이야. 틀렸어. 그래서 2번 틀린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이수에서 서리적인 표현으로 제기된 의문. 야, 이것 자체가 말이 되냐? 서리적인 거는 의문이 아니라 뭔가를 강조하고 감정을 강조하기 위한 거잖아. 그러면 의문하려면 서리적인 표현이 될 수가 없어. 그냥 물어보는 거야. 알겠어? 이것 자체가 모순이야. 말이 안 돼. 알겠죠? 그래서 그 의문이 또 오수에서 해소됐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이걸 못하는 이유가 뭐야? 문학 개념이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문학 개념을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줄게. 자, 알겠습니까? 자, 4로 가겠습니다. 삼수에서 현재에 대한 긍정. 야, 이시는요, 다 현재에 대해서 긍정합니다. 그리고요, 현재에 대해서 긍정하는 시는 안빈낙도 안분지족하는 시밖에 없어. 현대시는 현재를 긍정하는 시 절대 없어요. 그래서 현재를 긍정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사수에서 무슨 역사를, 야, 고사가 나올 뿐이지 지금의 역사에 대해서 부정하는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도 틀렸고요. 자, 육수에는요. 강산이 좋아, 분이 그래, 임금의 은혜, 저욱 알겠어. 그걸 갚고자 하나 할 일이 없다. 이거 굉장히 관념적인 거고요. 감각, 오감 없어. 그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답률 38%짜리 문제야. 알겠어? 자, 그리고 39를 가보자. 자, 산수 간에 살고자 하는 마음 있죠? 이에 공감하지 못하는 놈들 있죠? 이것을 둘을 그냥 썼다, 병치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은 봐봐. 자, 외부 세계가 변해. 외부 세계는 자, 잘 들어. 나 아닌 모든 것들은 다 외부 세계야. 그러니까 외부 세계는 다양한 거야. 여기서 얘가 외부 세계가 된 거고 이 외부 세계와는 무언가 소원하죠. 그죠? 지금 이 놈들한테는 나의 마음이 투영되거나 내가 걔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내 마음이랑 걔랑 동일시되고 이런 것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적절한 거고요. 바위 끝 물가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삶 있죠. 연남은 일, 이것은 그 밖의 일, 내가 강호에서 탈속적인 삶을 사는 그 밖의 일은 대비되는 게 맞죠. 그래서 세상 일과의 거리를 두려는, 이게 지금 세상 일이니까 세상 일과 거리를 두니까 여기서 연남은 일이 외부 세계가 되고, 이 외부 세계는 얘는 거리를 소원하다라는 게 멀리하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거리를 멀리하려고 한다. 맞습니다. 자, 임에 대한 반가움보다 더한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뇌는 뭐야? 나의 감정이 투영되어 있는 거야. 알았어? 이 뇌가 투영되어 있는 거라고. 자, 그런데 부각하여 님과 화자의 사이가 거리가 드러남으로써 자기와 외부, 지금 여기서 외부 세계는 뭐가 되는 거니? 뇌가 되겠지? 뇌와 소원하는 관계가 유지된다. 자, 화자와 님과의 거리를 드러내는 부분도 없고요. 화자와 님 사이의 거리는 가까운데, 그런데 그것보다도 얘가 더 가깝다라는 표현을 하니까 소원한 관계가 아니라 더욱더 친근한,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화자와 님의 어떤 친근함을 비교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답이 3번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했는데 차분차분히 가면 지금 여기서 외부 세계가 계속 바뀌고 있죠. 그 외부 세계를 여러분들이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는 너무 좋아하는 애고 얘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 그러니까 아니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대상을 보면서 매우 친화적인 관계로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봐봐. 임천에서 한흥이 삼공과 만슴보다 더한 가치를 지녔다고 강조하는 것으로 보아서 임천 사이의 거리,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외부 세계지. 이 외부 세계가 친화적이다. 맞습니다. 강산 속에서 님군이 있는데 님군도 외부 세계야. 근데 이 님군의 외부 세계 사이에 친화적인 관계가 있다. 맞는 겁니다. 근데 요때는 이 님군이라는 게 투영된 대상은 아니겠죠. 투영된 대상은 아니겠지. 그지? 자,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됐는데, 자, 얘도 얘들아 정답률이 매우 낮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다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는 4가지가 있어. 살림에 살면서 명리를 추구하는 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거는 명예와 그러니까 부귀 영화를 말하는 거야. 부귀 영화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살림에 살면서 명리를 추구하는 것은 부끄럽다. 수치스러운 거야. 부정적인 거야. 이거는. 시정에 살면서 명리를 다는 것도 부끄러운 건데 얘는 큰 부끄러움이고 얘는 작은 부끄러움이야. 그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살림에 살면서 은거하는 건 큰 즐거움이고 시정에 살면서 은거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은 작은 즐거움인데 실제로 작은 즐거움이 가장 대단하다. 이 말인 거지. 그지? 왜냐하면 시정에 살면서 은거하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러니까 은거하면서 은거하는 마음을 갖는 거는 당연한 거지. 하지만 세속에서 벌어져서 뭔가 은거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좋은 즐거움인데 여기서 작은 즐거움이든 큰 즐거움이든 여기서 얘네들의 순서를 정합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 100에 100, 100에 넷, 그 다음에 아주 없거나 하나 정도 있거나 이거는 100의 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작은 즐거움. 그 다음에 가치 있는 것은 큰 즐거움. 그 다음에 가치 있는 것은 뭐 가치 없는 거겠지. 하지만 작은 부끄러움. 그래서 얘는 큰 부끄러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어떻게 산다라는 거야. 나는 작은 즐거움을 느끼고 산다. 그러면 여기서 이게 어려운 거야. 자, 지금 이게 겸손한 표현이라고 하겠지만 자기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거야. 자, 나는 이 말을 대부분의 생각들과는 거리가 먼 물정 모르는 소리일지도 모르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자부심을 여기서 여러분들이 끌어내셔야 돼. 알겠어? 그래서 얘가 진짜 나는 이런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얘는 확실해. 얘는 이게 최고고 봐봐. 여기서 이게 거의 없고
이게 거의 없는데 나는 이것이고 이것이 가장 높은 거라고 말한 나의 말은,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굉장히 만족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40번 보면은 부끄러움과 즐거움을 조화시킴으로써 더 나은 삶의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얘가 말하라는 게 얘네 둘을 조화시켜라라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서 즐거움과 부끄러움이 있는데 나는 여기서 작은 즐거움을 추구하고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1번이 틀린 겁니다. 알겠죠? 자,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살림이냐 아니면은 시정이냐 이렇게 따라 달라지고,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명리의 마음을 두느냐, 은거의 마음을 두느냐, 아니면은 명리의 마음을 두느냐, 이게 또 차이가 있는 거죠. 살림에 사는 사람들 중에 즐거움을 누리는 경우보다 부끄러움을 가진 경우가 더 많죠. 맞죠? 자, 그 다음에 큰 즐거움과 작은 즐거움은 어디에서 사느냐와 다 다르죠. 맞죠? 이거는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다르고, 그죠? 명리를 부끄러움, 은거를 즐거움에 대응시켰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자, 얘들아, 그 41번인데, 자, 41번. 가장 적절한 거니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끌어내면, 무언가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만족감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가면 되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만족감을 드러내는 거 아니야. 겸손한 표현을 썼기 때문에 말하고자 하는 바를 우회하고 있다. 직접적으로 말하고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다가 맞는 겁니다. 자, 기억에서 어리고 시골뜨기의 생각은 나의 분수인가 하노라, 이런 표현에서 자신의 처지를 남의 일처럼 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하는 거고, 겸손하게 표현하면서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진짜 자부심을 드러내는지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표현하는 거야. 자, 두 번째, 냉철한 성찰? 이런 거 아니죠.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니죠.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거니까. 기억은 니은과 달리 자문자답 둘 다 없습니다. 자, 니은은 기억과 달리 자신의 생각을 남의 말을 인용했다. 둘 다 인용 없습니다. 그래서 다 틀렸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에 A를 바탕으로 이렇게 돼 있어. 자, A가 문학작품의 의미가 생성되는 양상이야. 자, 나에서는 무정물인 대상,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뇌 같은 거 보자. 자, 산이라는 거는 그냥 그대로 있는데 내가 얘를 굉장히 반가운 벗 이상의 나를 좋아하고 나랑 즐거운 존재로서 형상하고 있었다는 것은 나의 마음이 대상에 투영된 거야. 그러니까 그 반가움이 투영되어 있고 그 호감이 투영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거고요. 자, 다에서 자연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자신의 생각을 대상에 투영하여 세계를 해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 맞습니다. 자, 뭐 다에서 보면은 여기서 살림이라는 것, 그 살림에 대한 나의 생각을 투영하고 있죠. 맞습니다. 자, 다에서 삶의 방식을 상대의 기준에 따라서 나누어 평가하는 것은 자신의 가치관과 생각을 비교해서 세계의 의미를 새롭게 끌어내고 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 자, 자신의 삶의 방식을 상대적인 기준에 따라 나눴어. 그래서 평가하고 있지. 그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내가 사는 삶은 요 4개 중에 나는 이건데 나는 이게 최고라고 생각해. 그러면 나머지 것과 대비가 되잖아. 그러니까 자, 은거하는 삶, 거기서 명리를 추구하는 삶, 얘를 대비시키고 있죠. 그죠?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나에는 선인의 삶의 태도를 자기의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이 드러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 자, 나 봐봐. 자, 나에서 선인이 누가 있어? 이제 생각하니까 소부허유가 야같구나. 얘네들 소부허유가 어떻게 되면 선인이잖아. 그죠?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이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 소부허유 때문에. 알았어? 그런데 다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뜻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뜻을 자기 내면으로 수용하는 과정 아니지. 대부분의 사람들의 뜻은 나의 내면과 대비되는 거죠. 그래서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그죠?
자, 나에서 자기 본능을 하늘의 뜻과 연관시키고 있는 부분. 그리고 요것은 비교하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자기의 삶과 새롭게 해석하고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됐죠? 됐죠? 자, 그리고 얘들아 이제 굉장히 조금 남았는데 정말 너무 빨리 나갔다. 너무 빨리 나갔는데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 자, 얘들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진짜 여러분들하고 이제 할 때 이 보기를 진짜 거의 씹어 먹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 선생님이 나눠주는 그 세트 문제, 그 기출문제 세트에서 여러분들이 꼭 보기에 있는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 일단 자유가 억압되고 사회가 경직되어 있는 이런 맥락이 있대. 그래서 가와 나는 자유가 억압된 상황을 전제로 하는 그런 작품으로 봐야 돼. 그래서 가는 활발한 의사소통의 수단인 이 활자가 상태로만 존재하니까 부정적인 거고 언어의 제기능을 제대로 못해. 그지? 그래서 위축되어 있어. 경직된 사회에 대응하지 못하는 이러한 부정적인 자신을 성찰한데, 자, 나는 자유롭게 쓰여야 할 언어가 붙박힌 언어 말이 돼버린 거야. 이러한 상황을 비판하면서 이것을 대체하는 게 뭐야? 웃음이나 몸짓과 같은 어떤 비웃음 같은 거, 응? 비웃음 그런 것을 통해서 의사소통, 다른 말로 또 다른 비판, 저항의 수단으로 웃음과 몸짓을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이 이 나작품만 여러분들하고 좀 같이 할게. 자, 지금 강물에 붙들린 배들을 보러 왔어. 야, 훈련을 받나 봐 라고 추측했는데 아니네 라고 합니다. 아니네가 아니고 발등까지 딱딱히 얼었네.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 딱딱히 얼었어. 그래서 그것들을, 그 배들을 비웃었어.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 자, 이 배들은 어떤 존재들이야? 경직된 대상들이지. 그러면 경직된 대상들을 비웃었다는 건 얘도 비판 대상이 되고요. 경직시킨 대상, 경직된 사회 그 자체도 비판이 되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한강물이 흐르지 못해 눈이 덮은 날, 응? 나는 그것을 보면서 막 웃어. 이것은 봐봐. 자, 상황을 비판하는데 말로 대체할 수 없는 웃음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한다는 건 이런 식으로 비판한다는 거야. 알겠어? 자, 언 강물, 언 하늘 맞붙은 사이로 얘네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비웃으며 빙그르르 올겨울 몹시 춥다. 이러한 경직성은 계속 강해지고 있고 이러한 경직성에 대한 조소. 그런데 봐봐.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는 당연히 비판 대상이고 경직되어 있는 대상도 비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43번 가보자. 자, 가보자. 가해보면은 시간을 열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시간 열거 부분 있다. 그것이 시대에 대한 화자의 인식은 부정적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부정적으로 변화가 없어. 그래서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얘 틀렸고요. 자, 호칭이라는 말은 얘들아 부르는 말과 지칭하는 말이야. 그러면 어떤 특정 대상, 요게 뭐가 있어? 벗이 있지. 벗이여라고 말하다가 그대라고 바뀌잖아. 근데 이게 경외감을 표현했다 아닙니다. 알았어? 대상에 대한 호칭, 지칭. 그러니까 호칭, 부르는 대상, 그것과 지칭, 뭐 그대 이런 것들이 대상에 대한 경외, 존경하고 두려울 정도로 존경하는 건 아니죠. 자, 원근을 나타내는 뭐 이거 이 욕된 교회, 이 황혼도, 저 돌벽도 이런 겁니다. 이와 접니다. 그래서 화자의 시선이 포착되는 화자의 시선이 이렇게 포착되는 대상의 움직임. 그러니까 지금 요거는 대상의 움직임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틀린 거고요. 물음의 형식으로 종결합니다. 뭐뭐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깨달음이 부정되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조하고 있는 거죠. 자, 동일한 구절 반복합니다. 반복하는 구절 맞죠? 부정적 정서가 심화된다. 얘가 맞는 겁니다. 답은 5번이야. 자, 44번 가볼게. 자, 요것만 좀 끝내겠습니다.
자, 붙들린 배는 강이 얼었을 때 볼 수 있는 구경거리의 관심대상 맞습니다. 이를 통해서 시상 전개가 시작되고 있죠. 맞습니다. 1번 맞고요. 자, 2번. 아니야. 이것은 추측을 부정하는 거야. 얘네도 훈련받네? 아니야. 이렇게 된 거죠. 움직이지 않고 훈련받는 게 아니라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내부적인 이게 외부 원인이죠. 딱딱하게 하는 거. 겨울인데 딱딱하게 하는 외부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린 겁니다. 알겠죠? 자, 시시덕 거렸다라는 것은 내가 뭐 하는 거야? 서로 모여 실없이 떠드는 거야. 냉소, 비웃음. 맞죠? 자,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비판 아니고 이제 비웃어 주겠다 이런 거죠. 흐르지 못해 강이 언 상황. 강물의 자연스러운 흐름 방향 외부적인 힘. 맞죠? 꽝꽝꽝 얼었다라는 것은 감각적으로 무언가 견고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요 45번 보면은요. 자, 봐봐. 나의 영에 대해서 우스워라 하고 자조했죠. 자조했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의사소통의 여지가 축소된 상황 맞습니다. 자신의 참여만으로 의사소통이 활성화될 수 없다는 성질. 지금 여기서 내 참여를 촉구하고 있잖아. 그런데 내 참여만으로는 이게 활성화될 수 없다는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잘 만든 것 같은데 참여를 촉구하는 이 시에 비하면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래서 답이 1번이 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차분차분히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했는데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봐봐. 19번에 4번이 왜 틀렸는지 질문이 있는데 아이고 선생님이 그냥 넘어갔네. 19번에 4번. 아니 야, 지금 위험스럽게 하대하면서 호령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심리가 있잖아. 호령할 용기를 내지 못하는 그 심리가 반감은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그 반감이라는 것은 호령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호령을 해야 되는 거지. 그 심리만을 가지고 그 반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준 것은 아니다. 자, 됐고요. 자, 좋은 질문이고요. 자,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